내 이름은 김순자.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 민수가 3살 되던 해에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오직 민수 하나만을 바라보는 억척스러운 생존기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시장 어귀에서 국밥을 팔며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민수는 서울의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민수가 32이 되던 해 참하고 싹싹해 보이는 지연이라는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하며 제 손을 붙잡고 곰살맞게 구는 지연이가 어찌나 예쁘던지요. 저는 평생 국밥을 말며 모은 피 같은 돈 3억 원을 아들 내외의 신혼집 전세금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의 전부였지만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결혼 후에도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해들고 찾아왔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복받은 시어머니라며 부러워했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악마의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싹싹한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이빨이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을 믿은 죄가 이토록 뼈저린 고통으로 돌아올 줄이야.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흐릅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지연이는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끓여왔다며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나라에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나오는 기초연금이랑 세금 감면 혜택이 엄청 크게 생겼대요. 제가 싹 다 알아봤는데 신청 기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어머님은 국밥집 일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구청 가서 서류 내고 다 처리해 드릴게요. 지연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효심에 감동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제 신분증과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까지 모두 챙겨주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에 관련된 세금 혜택까지 받아주겠다며 상가 관련 서류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저 똑똑한 며느리를 둔 덕분에 늙은 시어머니가 호강한다며 동네방네 자랑까지 했습니다. 인감도장을 건네주던 그 순간 지연이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차갑게 번뜩였던 것을 왜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며느리는 서류를 챙겨가며 뒤돌아서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노인을 향한 비웃음이자 늙은 시어머니의 피땀 어린 재산을 통째로 삼키겠다는 탐욕의 징조였습니다. 저는 구청일이 복잡해가는 며느리의 말만 믿고 한 달이 넘도록 도장과 신분증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려달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 내 식구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제 눈과 귀를 완벽하게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 한 달 동안 며느리는 제 등 뒤에서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내 끔찍한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제 상가 건물을 담보로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다 쓸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악마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서류와 도장을 맡긴 지 2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2번씩 오던 지연이의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쫓기듯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아들 민수마저 야근이 잦다며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젊은 애들이 살기 바빠서 그러려니 하며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당으로 배달된 한 통의 등기 우편물이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발신인은 제 1금융권 은행도 아닌 이름조차 생소한 제 2금융권 대부업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본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을 담보로 무려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2달째 이자가 연체되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최고장이었습니다. 5억 원이요.
원이라니. 제 평생을 바친 상가가 5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있다니.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합법적으로 대출을 받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의 이름은 바로 제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아들 내외의 신분증과 도장이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민수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박차고 나와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택시를 타고 달리는 내내 제발 이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비밀번호조차 바뀌어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을 돌며 확인한 결과는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미 보름 전에 이삿짐을 빼서 야반도주하듯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전세계약마저 중도에 해지하고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전세금 3억 원을 급하게 빼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속아넘겨준 인감도장으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제가 보태준 전세금 3억 원까지 몽땅 현금으로 챙겨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총 8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손에 쥔 채 제 며느리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아파트 복도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모혈했습니다. 내 피와 땀, 내 청춘을 모두 바쳐 키운 아들과 그 아들을 위해 내어준 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을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혹시라도 내 아들 민수가 며느리에게 속아서 억지로 끌려간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만은 이 애미를 배신하지 않았을 거라는 어리석은 미련이었습니다. 흥신소까지 동원하여 미친 듯이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고 다니며 아들의 카드 사용 내역과 핸드폰 기지국 기록을 추적한 끝에 마침내 지방의 한 허름한 모텔에 숨어있는 민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모텔 방 안에는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훌쩍 야위어버린 제 아들 민수만이 초점 없는 눈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 여자가 널 이렇게 만든 거냐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 안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연이는 또 났어. 돈 다 가지고 다른 놈이랑 도망갔어. 민수는 체념한 듯 건조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며느리 지연이는 애초부터 작정하고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꽃뱀 사기꾼이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달콤한 말로 유혹했고 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진실은 민수가 지연이의 이 모든 사기 행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수는 묵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내 차례가 될 재산인데 사업 성공해서 2배로 갚아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연이는 대출금 5억 원과 전세금 3억 원을 현금화하자마자 숨겨두었던 내연남과 함께 해외로 밀항해버렸고 민수는 모든 것을 잃고 버림받은 채 모텔방에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핏줄, 내 전부였던 아들이 저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칼로 내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이 이보다 덜 아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아들의 뺨을 수없이 내리쳤지만 민수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쳐다보며 엄마가 진작에 돈 좀 더 팍팍 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라며 원망 섞인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차갑게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과 절망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와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엄마가 진작에 돈 좀 더 팍팍 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라는 아들의 그 한마디는 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굽신거리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제 밥그릇은 비워둔 채 너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이 아들에게는 그저 답답하고 인색한 늙은이의 꼬장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악마에게 속아 어미의 등을 친 것도 모자라 끝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 어미를 탓하는 저 괴물이 진정 내가 낳은 자식인가 싶었습니다. 방바닥에 널브러진 아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린 자리에는 오직 서늘한 살기와 단호한 결의만이 남았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 저는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는 아들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아들 민수는 죽었다. 내 피를 빨아먹고 내 살을 뜯어먹은 기생충만 남았을 뿐이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텔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을 새워가며 제가 가진 모든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대부업체의 대출 기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제 아들과 며느리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그리고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할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들까지 감옥에 보낼 생각이냐며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 목숨줄을 끊어놓으려 한 자들을 내 손으로 심판하는 것, 그것만이 남은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식을 고발하는 어미라는 세상의 손가락질 따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영혼을 갈아먹은 자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던 날 형사조차 제 사연을 듣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어렵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었지만 사문서 위조와 특정 경지범죄 가중처벌 등에 거는 법률 위반은 친족이라도 피할 수 없는 중범죄였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경찰서에 출근하다시피 하며 수사를 독촉했고 며느리 지연이를 지명수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이 성긴 듯해도 결코 새는 법이 없다고 했던가요? 해외로 도주했다던 지연이는 미랑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모두 빼앗기고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결국 태국 파타야의 한 빈민가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손목에 수갑을 차고 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지연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고 오만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떠는 초라한 범죄자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아들 민수 역시 공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질신문을 받는 날 저는 경찰서 참관실 유리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악을 쓰고 싸우는 두 마리의 짐승을 보며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연이는 민수가 시켰다고 거짓말을 했고 민수는 지연이에게 속았을 뿐이라며 비겁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열하고 추악한 그들의 민낯을 확인하며 저는 제가 선택한 복수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5억 원의 돈과 3억 원의 전세금은 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경매로 넘어간 상가 건물도 제 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남은 여생을 바쳐서라도 저들의 죗값을 낱낱이 치르게 할 것입니다. 재판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지만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거액의 사기 혐의로 며느리 지연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되었고 이 모든 범행을 묵인하고 동조한 친아들 민수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법정 구속을 앞두고 피고인석에 선 아들 민수가 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엄마, 한 번만 살려달라며 오열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미의 등골을 빼먹은 대가는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치러야 할 것이라고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재판장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온 자식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비로소 끊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저는 국밥집을 정리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비록 남은 재산은 쥐꼬리만한 월세 보증금이 전부였지만 더 이상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일도 속을 일도 없는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가족 간의 범죄 뉴스가 나올 때면 저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그 피가 독이 되어 심장을 파고든다는 사실을 저는 온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이 한 가지만은 꼭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피를 나눈 자식이라도, 아무리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라도 여러분의 인감도장과 신분증만큼은 절대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의 존엄은 자식의 효심이 아니라 내 지갑 속에 있는 내 재산에서 나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제 피눈물 나는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경구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칩니다.